김해의 한 윤활유 첨가제 보관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변 공장 밀집 지역으로 번져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까지 발령했는데 5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경남에서 8일 만에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을 다녀온 창원 거주 60대 여성인데 지난 8일부터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경남의 피해 농경지만 730헥타르가 넘습니다. 피해 농가들은 당장의 복구도 문제지만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당정청이 재난지원금을 25년 만에 2배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4차 추경에 대해서는 현재 예비비 등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일단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입니다. 오늘 김해 한 윤활유 첨가제 보관 공장에서 불이 나 주변 공장으로 번지다 5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네, 박기원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김해시 상동면 창고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불은 오늘 오전 11시 38분쯤 일어나 5시간 넘게 이어지다가 오후 4시 44분쯤 꺼졌습니다. 지금은 소방대원들이 불길을 대부분 잡고 잔불을 정리하면서 원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불로 샌드위치 패널 소재 창고 4동이 완전히 탔습니다. 주변에 택배 업체로도 번져 건물 2동과 택배 물품들도 탔습니다. 불이 난 창고에는 200리터짜리 윤활유 첨가제 드럼통 1,500개가 보관돼 있었습니다. 화재 현장의 열기가 매우 뜨거웠고 폭발 우려가 커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변 상가와 주택가까지 번질 우려도 컸는데요. 소방당국은 화재 직후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소방대원 350명과 소방차 등 50여 대를 동원해 확산 방지에 주력했습니다. 이 불로 50대 공장 관계자 1명이 두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소방대원 4명이 탈진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인근 주민과 공장 노동자 수십 명도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윤활유 첨가제 보관 창고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공장 관계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해 창고 화재 현장에서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경남에서 8일 만에 지역 감염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창원에 주소를 둔 60대 여성인데 최근 나흘 동안 마산과 진해 지역 시장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천연수 기자입니다. 경남 167번 확진자는 창원에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지난 3일 서울에서 열린 한 유통업체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 강남 102번 확진자와 접촉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에 머물던 중 지난 7일 발열 증상이 생겨 8일 오전 6시 강남 고속터미널을 출발해 오전 11시 마산에 도착합니다. 이어 지인의 집과 사무실을 찾았고 저녁 7시 진해 경화시장을 방문했습니다. 9일에는 지인 집을 다시 방문하고 11일 정오 무렵 마산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에도 마산 의시장을 찾았습니다. 창원으로 오던 버스를 경북 선산휴게소에서 쉬던 중에 놓쳐 다음 버스를 타는 바람에 버스 접촉자는 2배가 됐습니다. 확인된 접촉자는 지금까지 6명. 그러나 창원행 고속버스 2대와 시장 2곳이 있어 접촉자는 크게 늘 우려가 큽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확진자의 GPS 위치 정보를 통해 동선을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선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문의와 상의 그리고 또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여기에 부산과 충남 등 인접 지역 확진자의 경남 접촉 사례가 잦고 피서철까지 겹쳐 경남의 지역 감염 우려가 높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생활 속 거리 두기,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 수칙이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경남의 확진자는 모두 164명, 10명이 입원 치료 중입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5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지난 6일 있었던 패스트푸드 업체인 롯데리아 종사자 모임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결혼식장 뷔페 식당을 고위험 시설로 추가하는 등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안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새 54명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을 넘어선 것은 17일 만입니다. 국내 발생이 35명으로 해외 유입 19명보다 많은데
국내 발생은 모두 수도권과 부산 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특히 교회발 집단 감염이 남대문 시장 등으로 번진 수도권에선 이번엔 롯데리아 종사자 모임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와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까지 롯데리아 종사자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6일 서울 광진구에 있는 롯데리아와 치킨집 등에서 모임을 했으며 이 자리에는 19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양시 반석교회 관련 확진자도 1명 추가돼 전체 확진자는 34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남대문 시장 상인의 배우자로 확인돼 서울시는 남대문 시장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확진 방문자들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교회 관련해서도 5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17명입니다. 또 용인시 대지고와 죽전고 관련 누적 확진자는 모두 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 경조사 시설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 방안을 내놨습니다. 경조시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명절과 결혼 성수기에 대비해서 방역 수칙을 선제적으로 보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우선 오는 19일 오후 6시부터 결혼식장 뷔페가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결혼식장 뷔페는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 명부를 관리하고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장례식장 책임자가 유족과 계약 체결 전 협조 사항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은 후 4주간 보관토록 하는 사전 설명 의무제가 도입됩니다. 또 유족과 조문객 간 거리 두기를 위해 분향실 바닥에 스티커나 안내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일부 장례식장에서 운영 중인 전자출입 명부와 출입구 열화상 카메라 설치 등도 권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낙동강 경남 네트워크가 오늘 미래통합당 경남노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은 홍수 조절에 실패했다며 홍수를 막았다는 통합당 주장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4대강 사업은 치수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오히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낙동강 합천 창녕보가 물 흐름을 방해해 제방이 무너지면서 홍수 피해를 더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합천댐 방류로 합천군 곳곳에는 제방이 무너져서 합천 지역 침수 피해 주민들의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합천 지역 배수장 3곳이 모두 가동이 중단돼서 피해 농가들이 국지성 호우라도 올까 불안감이 큰 상황입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일 제방 붕괴로 전체가 큰 호수로 변했던 합천군 쌍책면 건태리 들판입니다. 복구 작업 나흘째지만 들판에 황토물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제방 붕괴로 밀려든 강물에 배수장 전기 펌프가 고장나 수리 중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한 5일 정도가 수리하는 데 소요가 된답니다. 그 안에 비가 왔을 때는 또 내수물이 채되는데 응급 복구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 딸기 농사를 짓는 김기식 씨 집안은 침수로 아수라장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집안을 정리하고 있지만 20에서 60mm의 국지성 폭우 예보에 걱정이 큽니다. 집은 이렇게 수리를 청소는 하고 있지만 다시 물이 담아가 싶어서 일을 제대로 해낼라나 모르겠습니다. 침수 피해 들판에서 겨울 딸기를 심어야 하는 적기는 불과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겨울 딸기 재배를 준비 중인 농장입니다. 모든 시설이 수인성 전염병에 오염돼 추가 수해가 발생할 경우 올해 농사는 사실상 포기해야 합니다. 돼지 사육 농가와 딸기 비닐하우스 등이 침수 피해를 입은 합천군 율곡면 낭민리 들판에 배수장 2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엔진으로 가동하는 펌프와 전기 모터 펌프 모두 침수돼 수리 기간만 보름이 넘습니다. 환강 본류에 있는 전기로 가동하는 펌프도 모두 수리 중입니다. 배수장을 관리하는 농어촌 공사에는 고장난 펌프를 대체할 비상용 장비가 없는 상황.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지성 폭우라도 올까 주민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경남에서만 농경지 730여 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배상받을 길이 없는 농가들이 많아서 막막한 상황입니다. 진주 연결하겠습니다. 최진석 기자. 네, 진주입니다. 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경남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전체의 31% 수준에 불과한데요. 손해배상을 받아도 할증료 부담이 큽니다. 윤현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리산 자락의 19,800제곱미터 규모 함양군의 한 사과 농장. 산에서 쓸려온 흙더미와 집채만한 바위들이 뒤덮여 그야말로 돌밭이 됐습니다. 이 동네에는 태풍 피해도 없고 냉해 피해도 없고 그래서 보험 같은 거는 솔직히 말로 생각도 안 해봤고 가수원이 6,000평인데 23년 된 나무에서 한 4,000평 정도가 쓸려 나갔습니다. 보험이 안 되게 막막하지. 수십 년 동안 자연재해가 없던 곳인 이 농가는 그동안 보험의 필요성을 못 느껴 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더 막막하기만 합니다. 또 다른 거창군의 사과 농장에는 바위와 뿌리채 뽑힌 나무들이 산에서 밀려와 아예 큰 계곡이 만들어졌습니다. 심어놓았던 사과나무 100여 그루는 토사에 휩쓸려 흔적이 없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들었지만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이후 할증료 부담이 큽니다. 보상을 받게 되면은 이제 할증이 되어버려요. 이제 할증이 돼버리면 이제 금액은 이제 많은 좀 높아지나 이제 받는 보상률은 한 3년은 줄어든다 이런.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부 지원 50%, 도비 10%, 시군비 30%, 자부담률 10%.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당해 보상을 받으면 이듬해 보험 가입 때는 할증료를 부담해야 하고 보상률도 낮아져 농가 부담이 무거워집니다. 또 품목별로 피해 규모 산정과 평가 기준이 제각각인데다 연말에 지급 여부가 결정돼 얼마나 보상을 받을지 알 수 없습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피해가 일정 규모를 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경남의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전체 31.2%인 41,800여 농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의 농경지는 최소 735헥타르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네, 이어서 서부권 다른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하동군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KTX를 타고 이동해 하동군 화계장터의 통합 상황실과 가게를 방문해 빠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시군 단위가 아닌 읍과 면동 단위로 세부적으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진주 남강유등축제 재전위원회가 오는 19일 회의를 열어 올해 남강유등축제 개최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진주문화예술재단은 축제 규모를 축소해서 오는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열거나 10월 말까지 연장해서 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은 재전위원회에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진주박물관이 오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박물관 주간 문화축제 행사를 엽니다. 진주박물관은 다양한 서커스와 이야기가 있는 마임을 선보이는 공연, 체어 테이블 체어가 오는 22일 오후 2차례 진행되며 오는 18일부터 선착순 예약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역대 가장 긴 장마로 수해 규모가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재난지원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나왔던 수해 복구 4차 추경에 대해선 지금 재원으로도 가능하다면서 추후에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지난 25년 동안 그대로였던 재난지원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재난으로 사망했을 때 지원금은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침수 피해를 입었을 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른 피해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을 올려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던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은 추후에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정부 예비비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피해가 없을 거라고 판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결론 내리는 것은 섣부르지만 현재로서는 이 예비비가 소모되지 않을 걸로 예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재난지원 예산은 모두 2조 8천억 원 수준인데 여기에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합치면 가용자원이 6조 원 이상 될 걸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모두 이번 수해 복구에 사용할 수는 없지만 재난지원금 인상분을 고려해도 현재로선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모든 가용한 재정수단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태풍 피해 등이 추가로 발생해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는 만큼 추경 논의를 완전히 닫아놓지는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전 비서실 소속 수석 3명을 교체한 데 이어서 오늘은 국민소통수석 비서관과 사회수석 비서관에 대한 추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청와대는 두 신임 수석이 주택을 처분 중이라며 사실상 1주택자라고 밝혔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신임 국민소통수석의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 사회수석의 윤창열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두 수석 비서관은 내일 임명될 예정입니다. 정만호 신임 국민소통수석은 언론인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상황비서관 등을 지냈습니다. 2012년과 2017년 대선 때 모두 문 대통령 후보 캠프에 있었습니다. 2010년 7.28 국회의원 재보선, 그리고 올해 21대 총선에 강원도에서 도전했다가 낙선하기도 했습니다.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대내외 소통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창열 신임 사회수석은 행정고시 출신의 관료로 30년 가까이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에서 일했으며 국정운영실장과 사회조정실장 등 요직을 거쳤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복지와 교육, 문화, 환경 등 사회 분야 정책 기획과 조정에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두 신임 수석 비서관은 원래 2주택자였으나 현재 한 채는 매매 계약을 체결해 처분 중에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인사로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한 고위 참모 가운데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회숙 인사수석을 제외한 4명이 교체됐습니다. 추가 인사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인사권 사항으로 답변이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국 대학생 300여 명이 참가하는 자율운항보트 경진대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마산 로봇랜드 컨벤션센터에서 이어집니다. 이번 대회에는 대학생 25팀이 만든 인공지능 기술 기반 보트 전시와 자율운항 경주가 펼쳐지며 청소년을 위한 미니보트 교육과 체험도 진행됩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사장을 수시로 소독하고 입장객 발열 확인과 거리 두기를 할 예정입니다. 창원시와 삼성 창원병원이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증 질환 분야 투자와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삼성 창원병원은 심뇌혈관 센터 등 중증 질환 분야 투자에 집중하고 창원시와 함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방문 간호 서비스와 환자 건강 정보 관리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모레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비해 경상남도가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경상남도와 각 시군은 오늘 비상진료 상황실을 가동하고 병원급 이상과 보건소 등 400여 곳을 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모레 파업 대상이 되는 의원급은 경남 1,600여 곳이며 지금까지 20%가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농어촌 읍면을 중심으로 진료 공백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신고 없이 파업하는 의료기관은 행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의 청년 창업가에게 3년 동안 투자해주는 하모펀드가 오늘 결성됐습니다. 하모펀드는 70% 이상을 경남의 청년 지역가치 창업자와 사회적 가치 창업기업에, 나머지 30%는 경남의 창업기업에 투자합니다. 펀드는 23억 원 규모로 출자기관은 거제시와 통영시, 경남은행, 농협경남본부 등입니다. 하모는 긍정을 뜻하는 경남 사투리로 하고자 하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김해와 마산, 밀양, 진주, 진해 등 경남의 홈플러스 5개 매장 노동자들이 홈플러스 매각에 반대하며 오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파업할 예정입니다.
노조는 최근 홈플러스의 잇단 폐점과 매각으로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 위기에 놓여 있어 파업으로 맞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해당 매장의 영업을 종료해도 고용은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와 광주, 전북 등 다른 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과 같은 지속가능한 친일 청산 사업을 하고 있다며 광복 75주년을 앞두고 경남에서도 하루빨리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조례에는 경남의 친일 반민족 행위 실태 조사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나서는 영웅들이 적지가 않죠. 영화 어벤져스에 등장하는 인물들처럼 초자연적인 능력은 없지만 이웃을 돌아보고 구하는 이런 시민들이야말로 진짜 영웅이 아닐까 싶습니다. 리얼리즘 아래서 만나봤습니다. 만약에 말이다. 고속도로 1차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보게 된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까? 가던 길을 그대로 갈까? 신고를 할까? 위험을 무릅쓰고 도울까? 지난 22일 남해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일이다. 고속도로 1차로에 한 남성이 쓰러져 있다. 그대로 두면 2차 사고까지 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 하지만 고속도로 위라 도움의 손길을 선뜻 내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순간 3명의 남자가 쓰러져 있는 남성 곁으로 간다. 고속도로 1차선 위 심폐소생술은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 그 현장에 있었던 김해 영흥고 욕도부를 찾아갔다. 그때 이제 저희가 시합을 끝나고 좋은 성적을 들고 김해로 복귀하던 중에 이제 고속도로에서 오는 길에 그렇게 사고가 났던 경이었죠. 저가 일단 1차선으로 가고 있었죠. 천천히 가는 건지 정차한 건지 비상깜빡이 켜고 있길래 나는 차선을 변경해서 가야겠다 하고 2차선에 깜빡이 켜고 이제 앞에서 그분이 걸어오시다가 픽하고 쓰러지셨죠. 그 광경을 1차선에 있던 분들도 보시고 저도 2차선에 제가 바로 보고 마침 따라온 차가 그 거리 유지가 돼서 상태를 같이 보고 저희는 앞으로 나가고 뒷차 뒤에 따라오시는 차는 바로 뒤에 가셔서 삼각대 설치하시고 바로 그렇게 이제 서로가 호흡이 잘 맞았던 거죠. 그때 상황이 되게 긴박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저한테는 사람이 쓰러져 있던 것밖에 안 보였어요. 제가 딴짓하고 있었는데 코치님께서 앞에 사람이 쓰러지셨다고 하니까 진짜 사람이 쓰러져 있길래 저거는 곧 있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 골든타임 놓치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했던 좋은 일이었지만 2차 사고가 우려된다는 비판도 있었다. 고속도로 위 2차 사고는 전방의 사고를 보고도 속도를 급하게 줄일 수 없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차 사고는 일반 사고에 비해 사망 확률도 매우 높다. 최근 5년 동안 국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1,300여 건 가운데 2차 사고는 284건, 그중 170명이 숨져 치사율이 59.9%에 이른다. 뒤에 사람 신경도 안 쓰냐, 어떻게 눈앞에만 보냐 하는데 분명 내리기 전에도 뒤에 차가 없었고 따라오시는 분도 저희를 상황 보고 바로 내려서 차량 통제해 주시고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 편하게 했지 그 누가 그 도로 한복판에 세워서 그렇게 움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화면에 안 나왔지만 옆에 2대 저희 차 뒤에도 있었거든요. 총 4대잖아요. 그렇게 다 통제하고 심폐소생술하고 그렇게 움직였던 상황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사건에서 저희도 물론 나서셨지만 저희보단 뒤에 따라오시는 분들이 더 고생하셨죠. 그분들이 더 고생하시고 좀 더 좋으신 분들인데 방송에서만 그렇게 나와서 좀 많이 안타깝죠. 뒤에 따라온 차량들이 갑자기 비상등을 켜고 멈춰선 우리 인명구조 차량 뒤에 천천히 서실 수 있었다는 것은 위험에 대한 감수성이 높으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를 하고 달리는 운전 습관을 가지셨었기 때문에 뒤에 따라오는 호미 차량들이 앞 차량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훌륭한 수호자 역할을 또 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현장으로 오기까지 걸린 20여 분의 시간. 이들은 그동안 고속도로 내 2차 사고를 막는 역할도 했다. 이것은 사고 현장을 지나는 모든 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구조대원이 남다른 고마움을 전했다. 위험한 고속도로였는데 이분들 덕분에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어가지고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의인을 넘어서 119인 저희도 이제 너무 위험하고 위험 부담이 크고 또 더구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 이제 함부로 터치하기가 어려운데 거리낌 없이 해주셔가지고 뿌듯하게 생각하고
쓰러졌던 남성은 호흡과 맥박이 살아난 후 병원에 후송됐지만 이튿날 세상을 떠났다. 안타까움이 좀 컸죠. 왜냐면 사람은 누군가는 돌아가시지만 그래도 가족 품에 돌아가는 게 더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차가운 길바닥에 그러셨으니까 더 좀 그런 짠한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딱히 잘한 건 없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분이 살아 계셨더라면 저는 잘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잘한 것 같지 않아요. 사람 목숨이 먼저니까 그 생각밖에 안 나요. 끔찍한 사건 사고들을 볼 때마다 각박하다 여겨지는 세상. 하지만 또 한편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고 돕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우리 곁의 이웃이다. 네, 뉴스7 경남에서 지난주부터 새롭게 선보인 코너입니다. 경남인 여의도.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여의도 소식도 듣고 경남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미래통합당 원내 대변인이죠. 또 마산 하포구가 지역구인 최형두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미래통합당 원내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시다 보니 텔레비전에서 참 많이 뵀습니다. 자주 네네. 나오시던데 많이 바쁘시죠? 어떠세요? 네, 한편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 마산 하포의 우리 유권자들,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이게 지난 5월 11일 날 원내 대변인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럼 임기 시작 전이네요? 임기 시작 전이죠. 근데 원내 대변인을 맡고 보니까 바로 국회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자주 인사를 못 드렸는데 텔레비전에서 주로 보셨다 그래서 가끔 요즘 시장에 나가면 좀 민망하기도 하고 송구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우리 마산 하포, 또 우리 경남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지금은 워낙 그 거대 여당이 폭주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원내 대변인으로서 지금 뭐 이런 그 너무나 독주하는 이런 전국 상황에 맞서야 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좀 소홀하지 않나라는 걱정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하시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도 이 숫자도 작고 열세인데 그걸 맞선다고 애쓴다고 격려도 해주셔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미래통합당에선 10대 정책을 확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또 중점을 둔 부분은 어디인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세상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네. 특히 불과 우리 지난 1월, 2월만 하더라도 이렇게 코로나라는 상황이 이런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이렇게 모든 세계를 바꿀지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이제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는데 또 4차 산업혁명 또 기술의 진화에 따라서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노동도 달라졌고 또 여러 시스템이 많이 달라졌는데 또 하나 이제 점점 공정, 기여의 공정이라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네. 그간에 뭐 인국공 사태라든가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몇 가지 상황을 보면서 말로는 공정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공정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많고 그래서 정말 그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들 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새로운 어떤 미래 경제 혁신의 방향 또 경제 민주화 그리고 또 사회적 양극화가 또 심하지 않습니까? 예. 개선하는 방안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서 노동의 성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노동개혁이라는 문제 또 정부와 정치개혁. 정부와 정치도 이전처럼 해서는 안 되겠고 굉장히 신속하게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끔 적응해야겠죠. 우리 요즘 봅니다만 또 사법부, 이 사법부라는 것이 정말 공정해야 하고 또 그 저울이 균형을 맞아야 되는데 뭐 사람에 따라 또 경우에 따라 막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법개혁의 문제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그동안 번영시켜왔던 번영으로 이끌었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다시 올리고 또 이런 그 시장에서 낙오될 수 있는 분들, 새로운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더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우리 비대위원장, 비대위 새로 서서 보면 우리 당 회의 장면을 보면 뒤에 그 백드롭이라고 배경화면이 변화 그 이상의 변화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 그 이상의 변화를 미래통합당이 주도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최근에 그 지난 3년간 우리가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부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뭐 말로는 포용 성장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잘못된 소득 주도 성장 또 그로 인한 뭐 52시간제 폐해
또 급격한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이런 큰 피해, 세금 폭탄 등등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래통합당에서 새로운 정책들을 많이 내놓을 겁니다. 지금 국회도 마찬가지고요. 수적 우위에 있는 민주당이 이제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합당이 좀 역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난 총선 이후에 의석수가 너무 차이가 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선된 직후에도 당선을 축하하긴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 맞설 내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국회에 등원해 보니까 걱정했던 이상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까지 민주화 이후에 지난 30년 동안 국회라는 것이 지켜온 전통과 원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야가 그래도 서로 협치하는 이런 원칙이 있었는데 그걸 일거에 다 무너뜨리고 여당이 치고 들어오니까 정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속수무책이었고 힘든 시기를 거쳤죠. 그런데 항상 세상에 보면은 어느 정당이나 어느 정권이나 어느 나라나 힘이 모자라서 나라가 망하고 정당이 무너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힘이 넘쳐서 힘 자랑하다가 자빠지고 그러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있죠. 이 시기에는 저희들로서는 어쨌든 역부족이지만 국회 연단에서 국회 모든 본회의장이나 국회 상임위원장 혹은 국회의사당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왜 이 정부의 정책이 문제인지 우리에 대한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려서 국민들과 함께 이 잘못을 바로잡아 나가는 그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무력해 보이지만 그런 전략이야말로 또 국회라는 연단을 통해서 국회의 마이크를 통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나누는 것들이 최고의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가 문을 열고 나서 참 많은 이슈가 쏟아졌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 이슈가 이제 부동산 세법, 임대차 3법이 통과된 그 얘기일 텐데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윤희숙 의원의 연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과는 다른 미래통합당의 모습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윤희숙 의원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실제로 그 오랫동안 쌓아왔던 정책 경험, 이분이 경제학 박사 출신이고 KDI에서 실물 경제를 많이 봤던 분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임차인으로서 겪었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그 진솔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공감을 얻었는데요. 나중에 막 손을 떨었습니다. 마음이 떨리는지. 그런데 그것도 오히려 진솔하게 받아들여져서 어떤 진실성 같은 것을 또 인정받은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정책 능력이었던 것 같고요. 그분이 쌓아온 정책 능력. 사실은 최근에 그 베스트셀러가 된 정책의 배신이라는 책에 저도 같이 유튜브를 하면서 그 책을 가지고 토론한 적도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게 정책이란 것이 좋은 말과 달리 현실은 정책 효과가 거꾸로 나타납니다. 서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서민을 괴롭히고 임차인을 위한다고 한 정책이 임차인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윤희숙 의원이 또 우리 당이 집중적으로 걱정하고 비판했던 대목은 우리 당도 대책이 있었습니다. 우리 당도 그 법안 그래서 내놓았는데 이게 마치 민주당 법안, 청와대가 주문했던 법안만 상정해서 국회법 절차를 어기고 통과시켜 버렸거든요. 원래 국회에서는 여러 개의 법안이 올라오면 그 법안을 가지고 서로 대안을 토론하고 왜냐하면 가장 좋은 안을 내고 싶은데 저희들도 그런 절차가 좀 생략이 부동산 돼서 폭정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또 정책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대안으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어저께 대통령께서는 시장이 안정된다 그랬지만 실제로 7월의 전세가 폭등은 최고치였습니다. 지역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또 불이 붙었는데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말 저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지역균형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세균 국무총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건 개헌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헌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 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듯이 민주당이 개헌을 같이 하든지 아니면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 공약을 서울시장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수도 이전 이 문제가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제기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저도 이제 총리실에서 근무해봤기 때문에 세종시에 살아봤습니다. 실제로 그 세종시로 옮기기 시작한 게 2012년부터였거든요. 2012년 이전 3년하고 또 세종시로서의 정부 이전이 완성된 2016년 이후에 3년하고 통계를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재정 자립도가 만일 세종시로 옮겨서 그것이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됐다면은 시도의 재정 자립도가 높아져야 될 겁니다. 근데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또 하나 이제 GRDP라고 시도별 경제 성장률이 있습니다. 2012년 이전 세종시로 옮기기 전 3년 동안 전국적으로 고르고 지방이 오히려 서울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옮긴 뒤로는 서울은 조금 떨어졌지만 지방은 완전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 2017, 3년간 보면은요. 경남의 경우는 GRDP 성장률이 거의 0%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소멸을 오히려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에서도 그 주제가 참 큰 화두인데 진정으로 이 수도 이전, 세종시로서의 행정 수도를 이전하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 세종시로 옮기는 데만 100조가 들고 지금 충청권에서도 세종시만 좋아졌다는 세종시 블랙홀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 의도는 좋지만 사실 실효성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안을 좀 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저희는 예. 우리 경남의 경우는 경남의 GRDP를 상승시키고 예. 그 효과를 경남이 알겠습니다. 봐야 되는데 그런 예산과 정책과 예. 또 기업들이 더 많이 경남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네.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1분 정도, 1분 안 되게 답변 시간을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그 마산 지역 현안 얘기를 좀 해보죠. 마산해양 신도시 로봇랜드 여러 공약을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했고요. 예. 지금 우선 이제 해양 신도시에는 지금 당장 제가 공약을 했습니다만 국립현대미술관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수도권에만 있습니다. 예. 과천에 있고 이게 문화의 예산의 배분 또 이것이 이제 행정수도 이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우리 해외 도시에 가보면은 이런 좋은 박물관, 좋은 미술관은 굉장히 문화의 수준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 오게 합니다. 로봇랜드의 경우에는 실제 로봇랜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겠고 로봇 산업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야기했는데 특히 노령화가 급격히 진전되는 만큼 예. 노인 재활 로봇 같은 것부터 우선에 특화시켜서 로봇 산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산업이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할 일도 참 많으시겠지만 대변이시셔서 네.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낮 동안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으로 소나기가 쏟아졌는데요. 밤까지는 계속해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경남 지역은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밤 한때 소나기가 쏟아지겠는데요. 강수량은 20에서 최대 60mm로 예상되고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스럽겠습니다. 다행히 내일은 대기가 안정을 되찾으면서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종일 구름만 많겠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더위는 더욱 심해집니다. 밤 사이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고요. 낮 동안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특히나 내일 오전 11시를 기해 창원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는 경보로 한 단계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은 장마가 쉬어가는 사이 곳곳에서 소나기가 쏟아지고요. 남부지방은 종일 구름만 많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대부분 지역에서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특히 중부 서해안과 경남 해안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아주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는 서서히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게 출발합니다. 동부 지역은 창원과 김해, 양산이 26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밀양이 33도까지 치솟는 등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내일 아침 기온 진주 25도, 사천과 하동, 남해가 26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합천과 사천 32도, 함양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경남 지역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일기예보는 대부분 맑음의 더위였는데 또 비가 내렸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시기인데 집중호우까지 이어지며 2020년은 참 힘들구나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고 언제 그랬냐는 듯 해가 쨍쨍한 여름이 오고 더위가 시작이 되겠죠.
코로나19 사태도 언제 그랬냐는 듯 끝날 수 있길 기다리고 기대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